해당 영상은 2022학년도 3학년 사회 2 4단원 시장경제와 가격 관련 수업 모음입니다.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엔 사회 2 교과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천안중학교 온라인 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겸직 허가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급자족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활 수준의 발달로 사람들은 남는 물건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쌀이 남았어. 우리는 물고기가 남았는데? 사람들은 나에겐 풍족하지만 남에게는 부족한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는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이것을 다른 물건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칼을 잘 만들어. 우리는 항아리를 잘 만드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의 생산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를 사회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분업을 통해 교환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만드는 걸 생산해서 그걸 남의 물건과 교환하며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교환을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물건을 들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 집 천장이냐고 궁금할 것 같은데 방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내 못생긴 얼굴을 보여줄 순 없잖아.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니 우리 집 천장이랑 인사할래요? 안녕. 여러분 저번에 3단원 수업했던 거 기억하나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4단원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천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씻고 올게요. 안테이스입니다. 오늘 그 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장들을 둘러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그건 알겠지만 많이 좋지가 않네요. 그래가지고 병천시장이 열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출발해 봅시다. 뭐 가서 시장 안 열리면 뭐 그냥 국밥이나 먹고 오면 되니까. 경제학에서 시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즉, 구매자와 판매자만 있으면 모두 시장입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문구사, 꽃집, 돈 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는 모두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다양한 기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고 실제 예시를 하나씩 찾아가 볼 겁니다. 도착을 했고요. 보니까 걱정과 달리 시장이 열린 것 같으니까 일단 국밥을 먼저 먹고 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천은 순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도 순대, 저기도 순대. 줄 빼곡하게 서 있는 거 보이나요? 선생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순대국밥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가격은 8,000원. 든든히 속을 채우고 바로 병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개설 주기에 따라 시장은 상설시장 그리고 정기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상설시장은 매일 열리는 시장이고 정기시장은 특정 날짜에만 열립니다. 선생님은 정기시장 중에서도 천안에서 유명한 병천 5일장을 갔다 오기로 했어요. 병천시장은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시장입니다.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이렇게 5일 단위로 열리는데요. 5일장은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지금보다 인구가 적고 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상인들은 늘 고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고객을 찾아 매일매일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이들이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오는 주기가 5일 정도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5일장은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남아있죠. 5일장 외에도 3일장, 4일장 등등 다양한 종류의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이라서 시장이 열렸고요.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병천시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곡물, 계란, 해산물 등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여러분도 있네요. 꽃, 반상, 공구, 심지어 미술품까지 많은 상인들이 모여 다양한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뭐를 샀냐? 바로 요겁니다. 뿔소라. 한 봉지에 10,000원이라 해서 고민하다가 집어왔습니다.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자, 장바구니를 들고 천안터미널에 있는 이마트로 가보도록 합시다. 병천시장이 정기시장이라면 대형마트는 상서시장에 해당합니다. 물론 대형마트도 정기 휴무일이 존재하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상서시장에 가깝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통도 발달하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한자리에 있어도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굳이 돌아다니면서 고객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소라를 샀는데 이거를 안 살 수가... 필요한 건 모두 구매했으니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여기는 평소에 선생님이 많이 오는 카페입니다. 잠깐 퀴즈! 카페는 시장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당연히 시장입니다. 카페에도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으니까요. 카페는 각종 음료와 디저트의 생산에 집중하는 사회적 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폐를 지불하고 그 생산물을 구매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시장을 갈지 적어놓은 노트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시장을 둘러볼 건데 일단 2개 갔다 왔죠? 이제 여기 이 카페 안에서 2개의 시장을 더 가볼 겁니다. 카페 안에서 시장을 어떻게 가냐고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갈 거거든요. 거래 형태에 따라 시장은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이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장입니다. 아까 갔다 온 병천시장, 대형마트가 모두 눈에 보이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거래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무신사 어플에 옷을 사러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판매자가 없음에도 저는 판매자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외환시장,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시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에는 주식 어플로 들어가 봅시다. 천안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급별로 고른 주식을 선생님이 한 주씩 구매했는데요. 저는 해당 기업에 방문하지 않고도 주식을 구매했어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보이지 않는 시장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생산요소 시장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거래 상품의 종류에 따라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생산물 시장은 옷, 음식, 가구 등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이 판매되는 반면 생산요소 시장은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고 공장을 세울 땅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노동, 토지, 자본을 다른 말로 생산요소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 중에서 자본이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인 거죠. 취업박람회나 부동산 시장도 생산요소 시장에 해당합니다. 취업박람회는 일자리 구하러 가는 곳인데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해놓고 취업준비생들이 그 부스를 돌아다니는 방식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본인의 노동을 판매하는 거고 기업은 그 노동을 구매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토지라는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에 해당합니다. 생산요소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뒤바뀌는 재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인데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업에게 노동, 토지, 자본을 판매하는 입장이 됩니다. 해당 도표를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노트를 펼쳐봅시다. 5개의 시장 중 총 4개를 둘러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시장,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동해 봅시다. 판매 대상에 따라 시장은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소매시장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반면 도매시장은 상인들에게 물건을 팝니다.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 채소, 육류, 생선을 상인들에게 판매합니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상인들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이를 경매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상인들은 그렇게 구매한 물건을 낮 시간 동안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상인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도매시장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천안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상인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일반 소비자도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엇을 샀냐? 먼저 딸기 한 봉지 샀고요. 그리고 고구마를 샀습니다. 10kg에 1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사면 기본 2만원 이상이거든요. 확실히 도매시장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소매시장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느덧 저녁이었습니다. 일단 고구마부터 삶았고요. 그리고 아까 가져온 뿔소라를 볶음면과 함께 먹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오늘의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본 시장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거래를 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문구점, 카페 등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시장입니다. 참고로 구매자는 물건을 싸게 사고 싶고 판매자는 물건을 비싸게 팔고 싶습니다. 이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물건의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를 바로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가격은 경제활동의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빵 한 개에 100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붕어빵을 사겠지만 한 개에 1000원이라면 갑자기 빨간불이 걸린 것처럼 머뭇거리게 됩니다. 반대로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어빵 한 개에 100원이라면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팔겠어요? 근데 한 개에 1000원이라면 돈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붕어빵을 많이 팔려고 하겠죠. 즉 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시장 가격은 앞에서 보다시피 시장의 상황을 알아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는 시장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 거죠. 이건 보이는 손, 이건 보이지 않는 손. 아니 이 자식 이거 미친놈 아니야? 시장 가격의 두 번째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자, 붕어빵이 한 개 남았는데 가격이 1000원이라서 모두가 망설이고 있어요. 그 와중에 붕어빵이 절실한 누군가는 이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하겠죠? 가장 붕어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붕어빵이라는 자원이 배분된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해줄 자원은 한정되므로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시장 가격이라는 개념이 활용된 거죠. 자, 시장 가격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농담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시장 가격을 몰라서 애인과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 애초에 애인이 없다고요? 그거 참 미안하게 됐네요. 오케이, 오디오 싱크 맞춥니다. 하나, 둘, 셋.
반장 네. 인사해볼까요? 과연 선생님입니다.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수업하네요, 그죠? 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수업 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는데 오늘 굳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수업이 1학기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어렵냐면 수업을 들을 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다 듣고 나서 뒤도는 순간 까먹어. 난감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주 봐야 되죠. 복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일부러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주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고 익힐 수 있도록. 자,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란 건데요.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잖아. 무슨 수학도 아니고. 근데 차근차근 설명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4단계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 4단계로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의 흥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단계마다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내서 맞추는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줄 예정인데요. 참고로 제일 괜찮은 상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많은 거 알아. 참고로 4개의 퀴즈 중에 1개의 퀴즈는 함정 상품이 있어요. 뭔지는 이따가 하다 보면 알겠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시장 가격의 결정입니다. 일단 레벨 1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시장이라 함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서 거래를 하는 모든 장소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형마트는 시장인가요? 네. 그렇죠. 문구사는 시장인가요? 네. 점집은 시장인가요? 네. 시장입니다. 그죠? 점집도 서비스를 파는 거잖아. 모두 다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란 곳에서는요, 구매자가 있고요, 판매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이제부터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수요자와 공급자란 겁니다. 뭐랑 뭐? 수요자와 공급자.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두 이해 못합니다. 자, 수요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공급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서로 약간 눈치 싸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수요자는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그렇죠. 싸게 사고 싶죠. 근데 공급자는 물건을 비싸게 팔고 싶을 겁니다. 서로 눈치 보다가 적절한 가격이 정해지게 될 텐데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장 가격이라 부른다. 요까지 수업을 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요랑 공급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 수요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예요. 그러면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요자겠고, 그럼 수요량은 뭐겠어요? 그렇지.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양을 우리가 수요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수요라는 게 일종의 법칙이 존재한대요. 그걸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는데요. 여기부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래프 많이 그려봤죠? Y축에는 우리가 뭘 쓸 거냐면 가격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X축에는 수요량을 쓸 겁니다. 수요량이 뭐라 했어요? 그렇지, 사고자 하는 양입니다. 자, 요렇게 표시를 했을 때 수요량과 가격 간에 어떤 법칙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보자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어딘 줄 아나요? 그렇죠. 중앙분식입니다. 자, 중앙분식은 우리 천안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분식집이죠. 중앙분식 본인이 안 가봤다 손. 안 가봤다고? 안 가봤다고? 내리세요. 너희 오늘 종례하고 바로 가. 내가 봤을 때 요 근처에 가장 가성비 맛집이야. 물론 가격이 좀 오르긴 했거든, 요즘에 물가 상승 때문에. 중앙분식 어떤 식이냐면 튀김을 적당히 담아. 그런 다음에 아주머니한테 떡볶이 2,000원치 얹어주세요 하면 저렇게 쫙 부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주거든. 저거 한 5,000원 정도면 먹거든요. 자, 여러분 저거 5,000원이면 사 먹을만 하죠? 근데 여러분 저게 10,000원이면 사 먹을 거예요? 안 사 먹겠죠, 솔직히. 자,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여기 그래프에 그거 표시해 볼게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사 먹을 사람은 여기에 많아봤자 한두 명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원하는 사람이 1명인 거네요. 그럼 수요량 1개. 오케이?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히네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저게 5,000원이다. 본인이 사 먹겠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내리세요. 자, 15명이 5,000원의 가격이면 그래도 사 먹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1,000원이다. 사 먹겠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한두 명 빼고 다 들었으니까 내리세요. 25명이라고 쳐봅시다. 1,000원이 되면 25명이 사 먹겠다. 자, 점을 찍다 보니 뭔가 규칙성이 보이지 않나요? 네, 사장님 하락 썼어요.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량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수요 법칙이라 불러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그겁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먹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음해관계, 우하향 그래프라고도 부릅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의 관계를 보이죠? 그래가지고 음해관계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우하향 그래프라고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공급 법칙을 살펴봐야겠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추측컨대 이거의 반대일 겁니다. 자, 공급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고요. 공급자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공급량은? 그렇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양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이번에도 공급 법칙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프 똑같이 그릴게요. 슥. 가격이 있고요. 공급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중환분식의 사장님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저거 1,000원에 팔아야 된다면 팔 거예요? 안 팔겠죠. 한 명쯤은 난 아이들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이걸 팔 거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가격이 1,000원일 때 그래도 한 명이 판다.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가격이 5,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5,000원이면 저거 팔 건가요? 팔만하죠? 그래서 15명이 5,000원에 판다고 쳐봅시다. 5,000원이면 팔만하지. 근데 갑자기 떡볶이 가격이 10,000원까지 올랐어. 당연히 팔 거 아니에요. 와, 야, 이것은 기회다 하면서 보면은 이제 뭔가 규칙성이 보이나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게 됩니다. 내 주식이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슬픕니다. 자, 이런 거를 공급법칙이라 부릅니다. 공급법칙이라 하면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싸질수록 많이 팔고 싶어진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양의 관계라 불러요. 왜냐면 가격과 공급량이 같이 오르잖아. 그리고 우상향 그래프라고도 불러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상승하니까 이거를 우상향 그래프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이까지가 레벨 1이에요. 이제 1단계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화면에 퀴즈가 나올 거고 정답은 한 개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정답을 손들고 맞추고 이유까지 설명해 주면은 제가 상품을 줄 겁니다. 알겠나요? 자, 레벨 1 퀴즈 공개합니다. 다음 중 옳은 문장은 몇 번? 3, 2, 2번이 1. 아니 3번. 이유는? 땡! 왜 마지막에 선생님? 3, 4번. 이유는? 이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정답.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탈락. 수요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긴 해요. 자, 1번 퀴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상품이 가격과 수요량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 줄어들 거니까요. 자, 1단계 퀴즈는 우리가 상품을 뭐 줄 거냐면요. 떡볶이 얘기하고 있었죠? 네. 떡볶이 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쁘잖아. 좀 맞어. 자, 자, 신당동 떡볶이란 과자인데요. 저게 단맛과 짠맛이 공존하거든요. 저거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과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허니버터칩인 겁니다. 저게 없었으면 허니버터칩이 없었어요. 혁신은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적용하는 거. 자, 이제 레벨 2입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댔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현실 사회에서는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공간 안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래프도 한 공간 안에 있어야겠네? 그럼 다시 그려야 되네, 그래프를. Y축에는 가격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X축에는 거래량이라고 적을 겁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이 표현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수요를 파란색으로 기억할 거예요. 파란색. 왜냐하면 파란색은 차갑죠? 네. 차가우니까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갑니다. 내 주식처럼 내려갑니다. 이게 수요예요. 자, 반대로 공급은 빨간색으로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은 빨간색은 불과 같죠? 그럼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네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놨을 때 보면은 두 개의 그래프의 중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교차하면서 만나게 되죠?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내가 여기에다 한 선을 그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원이라 쳐봅시다. 자, 10,000원인 상황에서 지금 이 파란색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죠, 수요. 외우기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해요. 원해요, 구매해요, 수요 이렇게. 헛소리 하지마 임마. 자, 빨간색은 공급이라 했죠? 자, 그럼 봅시다.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서 가격이 높을 때는 뭐가 더 많아요? 공급량이 많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 해서 초과 공급이라 불러요. 불균형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초과 공급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가격이 1,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렇게 1,000원이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서 뭐가 더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죠. 이거는 우리가 수요량이 더 많아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 수요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가격이 10,000원이어서 초과 공급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사고 싶은 사람은 적은데 분식집 아줌마들이 다 이 떡볶이를 팔려고 하는 거야. 10,000원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적은데 팔고자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팔으려고 준비했다가 남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손해겠죠. 그래서 A 분식집, B 분식집, C 분식집이 엄청나게 떡볶이를 많이 준비해놨다가 슬슬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해. 아, 어떡하지? 이거 안 팔리는데? 하다가 하나의 분식집이 가격을 살짝 내리는 겁니다. 9,000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분식집이 뭐야? 하면서 자기들도 내려. 이렇게 계속 내리다 보면은 이 중간 지점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공급자들끼리 판매 경쟁이 발생해.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 어느 지점까지? 이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초과 수요의 경우에요. 떡볶이 집이 있는데 팔고 싶어 하는 양은 별로 없어. 근데 다들 줄 서서 떡볶이를 사 먹으래.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떡볶이가 다 바닥나겠죠.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야, 이거 좀 올려서 사겠는데 하면서 슬슬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교차점까지. 자,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수요자끼리 구매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어디까지? 이 지점까지. 자, 그러면은 어쨌든 초과 공급이 됐든 초과 수요가 됐든 결국 이 X의 교차점까지 오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때 이제 비로소 수요량과 공급량 간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맞을 때 그 가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균형 가격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균형이 맞춰질 때 이 거래량을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균형 거래량이라 부르는 겁니다. 아, 똑똑해. 너무 똑똑해. 여러분, 이까지만 따라왔어도 상위 한 30%는 되는 겁니다. 자,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초과 공급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 초과 수요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결국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앞에서 얘기했죠.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신경전을 벌이다가 시장 가격이 정해진다고. 그 정해지는 과정을 좀 더 복잡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까지가 레벨 2예요. 참고로 우리 현실 상황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딱 직선으로 나올까요? 아니겠죠? 현실 상황에서는 뭐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이렇게 곡선으로 깔끔하게 나오라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직선을 어떻게 공부할 거다? 이렇게 곡선으로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지울게요. 자, 그래가지고 파란색 수요죠. 내려가죠. 내 주식처럼. 자, 내려가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번엔 빨간색 내 주식이 아니죠.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자, 이때 파란색 우리는 수요 곡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부터 빨간색은 뭐라 부른다 그러면 공곡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퀴즈를 풀어봅시다. 레벨 2 퀴즈입니다. 다음 중 초과 수요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 3 5번 2 땡. 정답 3번. 이유는? 초과 수요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야 돼요. 정답입니다. 허니버터칩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 이게 초과 수요입니다. 자, 허니버터칩 얘기했죠? 그러니까 허니버터칩. 내가 너 나. 사이즈가 저게 좀 더 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어디야? 야. 자, 이까지 이해가 잘 되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레벨 3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는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걸 넘어서서 변동되는 걸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까지 얘기한 게 이 X자가 만나가지고 그 중간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그래프가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면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거래량도 변하겠죠. 막 변할 겁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걸 지금부터 얘기해 볼 거란 거예요. 알겠나요? 자, 레벨 3입니다. 기존에 있던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게 되면 시장 가격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나 공급이 변하면 여기 있는 그래프도 같이 변하거든요. 그래프가 변한다는 거는 이 X의 교차점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나 거래량이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수요의 변동 요인 한번 봅시다. 수요가 어떤 상황에서 변하는가, 그거부터 볼게요. 수요는 뭐라 했어요?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판매하고 싶은 거예요? 구매하고 싶은 거죠. 자, 그거 볼게요. 첫 번째, 소득. 내가 월에 2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300만 원 벌게 됐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왜냐면 물건을 더 사고 싶어지니까. 야, 나 100만 원 더 생겼네? 오랜만에 옷 좀 플렉스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호도. 어떤 물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이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 그럼 당연히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저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대체재와 보완재.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고 싶어서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소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럼 그 대신 뭘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죠. 머릿속에 딱 그렇게 나오냐?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먹으면 되지. 이게 바로 대체재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쓰임이 비슷해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재화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대체재라 불러요. 반면 보완재라는 게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기로 했어. 그럼 돼지고기랑 뭘 먹어줘야 돼? 상추 먹어주고, 뭐 쌈장도 먹어주고, 뭐 내 입장에선 먹어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보완재라 부릅니다. 함께 소비해야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 자, 그럼 생각해봐.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의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더 찾겠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보완재의 가격이 올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는 겁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상추를 덜 먹겠지. 아, 돼지고기 안 먹는데 상추도 안 먹어. 이렇게. 그런 식인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미래 가격에 관한 예상. 어떤 물건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가격이. 그러면 당연히 그 물건 살까 안 살까? 사겠죠. 비싸졌을 때 사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사재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수요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뭔 얘기할까요? 공급 얘기겠죠. 자, 공급이 변동되는 요인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노동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자본.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가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듭니다. 감소합니다. 왜냐면 공급에 부담이 되잖아, 물건 만드는 게. 이해되죠? 자, 생산기술의 혁신. 생산기술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서 생산비용이 감소해요. 그럼 당연히 공급이 증가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공급자 수. 애플이랑 삼성이 휴대폰을 열심히 팔잖아요. 근데 갑자기 LG가 우리 휴대폰 다시 팔 거야 하면서 휴대폰을 엄청 공급해. 공급자가 늘어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LG라는 공급자가. 자, 당연히 그럼 공급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휴대폰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해되죠? 마지막, 미래 가격에 관한 예상. 어떤 상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은 지금 당장 공급을 늘리지 않겠죠. 오히려 공급이 감소되겠죠. 왜냐면은 앞으로 오를 거니까 나중에 오를 때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미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슬슬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자, 레벨 3 퀴즈를 이제부터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다양한 요인으로 해서 자동차의 수요 혹은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인과 결과를 내가 연결해 놨어요. 4개를. 근데 그 중에서 정답을 찾아서 손 들고 이유까지 맞추면 되는 겁니다. 맞춘 사람 또 맞춰도 돼요? 안 돼요. 맞춘 사람은 이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레벨 3 퀴즈 공개합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 2번. 이유는? 땡! 5번 없어, 땡! 3번. 이유는? 이거 재료 가격 상승하면은 이제 자동차 비싸졌다. 안 살 거다. 할 것 같아요. 안 살 거다 하면 땡! 3번. 이유는?
왜냐 자동차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오름으로써 공급이 감소할 것 같아요. 완벽한 정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부품 가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그만큼 자동차 생산에 부담이 생기고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자, 엔진 소리 들어볼래요? 자, 누리야 잘 봐. 너가 이거를 갖고 있다가 여자친구를 만나면은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이거 봐 하면서 딱 자기 손을 이렇게 딱 해놔. 그런 다음에 슈 한 다음에 이거 여기 문 열어주면서 얘기한 거지. 타? 그럼 여자친구가 가? 이러겠지. 저기 손님 근데 이거 렌트 개념이어가지고요. 다른 반에도 써야 돼가지고 11시 35분까지 렌트하고 올려봤습니다. 알겠나요? 자, 애들 가져가세요. 사랑해. 갑자기 떨어졌는데요. 이거. 그거 다른 손님이 렌트하다가 부시고 갔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함정은 지났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자, 집중해요. 이거 가지려면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잘 들어야 돼요. 자, 방금 얘기해줬던 퀴즈들에 의한 수요와 공급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였고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말인 즉슨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간에 무언가가 증가하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인 즉슨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어떤 것이 감소하게 되면 그래프는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우하향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300개를 구매했다면 수요가 증가하면 400개를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소득이 높아졌다거나 인구수가 많아졌다거나 다양한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500원인데 이제는 200개만 구매를 하죠. 아마도 소득이 적어졌거나 인구수가 적어졌거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해서 그런 걸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이 오른쪽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곡선이 오른쪽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일단 증가하면 해당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반대로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참고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수요의 증가와 수요량의 증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요의 증가부터 봅시다.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수요의 증가라고 했죠. 같은 1,000원인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는 가격이 아닌 가격 외 요인에 의해 곡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니까 가격 외 요인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격 외 요인은 앞에서 말했던 소득, 선호도, 관련 재화 가격, 인구수, 미래 가격 예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왼쪽의 수요량의 증가를 봅시다. 수요량의 증가는 가격의 변화로 인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1,000원일 때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5개인데 500원이 되니 10개로 늘어나네요. 이때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안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증가는 가격 요인에 의해 점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것이 공급과 공급량에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 수요나 공급이 증가하면 해당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수요나 공급이 감소하면 해당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수요나 공급의 변동은 가격 외의 요인에 의한 것이며 곡선이 이동합니다. 네 번째,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동은 가격 요인에 의한 것이며 점이 이동합니다. 어렵죠? 몇 번씩 돌려보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해보길 권장합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그러면 이건 수요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가격은 어떻게 했어요? 균형 가격은 올라간 겁니다. 균형 거래량도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레벨 4인데요. 레벨 4에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근데 생각해봐. 이 그래프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렵지 않게 해줄게 하면서 한 개만 움직이겠어요? 현실 사회에서는 2개 다 움직입니다. 그 복잡한 상황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봅시다. 수요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 가격 변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모두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반대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가격이랑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공급 같은 경우에 봐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공급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했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 내려갔는데 균형 거래량은 올라갑니다.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균형 거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죠? 레벨 4예요. 자, 레벨 4 퀴즈인데요. 여러분들 정답 맞추고 이유까지 설명은 되는 겁니다. 레벨 4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와, 이 문화 나쁜 거 걸리니까. 정답? 1번? 이유는? 둘 다 감소. 그래, 정확하게 설명해봐, 더. 수요랑 공급이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해서 왼쪽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인구수가 감소하면 인구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그만큼 수요가 줄고. 그리고 젖소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요. 정답. 이야, 이거 한 번에 맞춘 반이 7반이 처음이에요. 역시 너희가 참. 니네들 나 못 이겨. 자, 상품을 줄 건데 지금 열지 말고 내가 열어보라 할 때 뭐라 열어봐. 저 뒷면 봤는데 검은색인데. 야, 무슨 어디 검은색이냐? 이게 함정이었네. 아니야, 함정은 저기야. 자,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내는 문제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걸 통째로 외운다. 두 번째, 오늘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한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뭐 오늘 수업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참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싶네요. 확인해 볼래요? 1회 수업 종료권입니다. 시험 칠 때 빼고 어떤 시간이든 그거 꺼내면 내가 수업 종료해 줄게요. 나쁘지 않죠? 생각보다 괜찮죠? 우리 반이 좋은 거지. 아, 그치. 그게 그런 거지. 자, 아무튼 이렇게 레벨 4까지 다 해봤고요. 뭐, 엄밀히 따지면 1단계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 과자가 제일 컸잖아. 그리고 너 살면서 슈퍼카 오너가 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 잘 이해됐나요? 오케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서 이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할까? 네. 오케이. 자,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느낌 있게. 난 카메라에 손 흔들고 있어야겠다. 차렷.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근데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배웠던 개념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앞에 수업 내용을 제대로 한번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참고로 해당 문제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미래엔 중학교 4회 2 지도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 나는 아이스바 시정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죠. 먼저 우리가 가와 나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일 때 5명이 사 먹던 게 500원일 때 10명이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다. 수요량이 증가한 것. 수요량이 증가한 것은 보다시피 가격의 변화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가격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점이 이동합니다. A에서 B로. 그래서 점이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입니다. 나는 수요량이 증가가 아니라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왜냐면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자,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 먹고자 하는 양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격 외의 요인입니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고요. 점이 이동한 게 아니라 곡선 전체가 이동했죠. 곡선이 이동한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격 외의 요인으로 뭐가 있냐면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소득, 두 번째가 선호도, 세 번째가 대체재, 보완재의 가격, 그리고 네 번째가 인구수,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미래 가격 예상, 뭐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아이스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에 나타난 변화이다 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 외 요인이 가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한번 봅시다. 가격 외 요인이라고요? 아니죠. 가격 요인이네요. 그러면은 1번은 틀린 말. 자, 2번 봅시다. 아이스바 보완제의 가격 하락은 가와 같은 변동을 일으킨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가는 가격 요인이네? 가는 가격 요인. 와, 정답하고 2번을 체크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보면 아이스바 보완제 가격이잖아요. 보완제. 이게 중요해요. 보완제 가격은 가격 외 요인이에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가는 가격 외 요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2번 문항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는 가격 외 요인? 아니잖아. 자, 2번도 틀린 문항입니다. 3번 볼까요? 나는 아이스바 가격이 상승하여 일어난 변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이스바 가격 요인이란 거잖아요. 나가 가격 요인이었나요? 아니잖아. 나는 가격 외 요인이잖아.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자, 4번 봅시다. 가와 나 중에서 수요가 변동한 것은 나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가는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근데 나는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맞네요. 나가 수요 증가한 거니까 수요 변동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두면 돼요.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같은 가격 수준에서 아이스바의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가격 수준에서 증가했다는 것은 가격 외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 거잖아요. 가격과 상관없으니까. 근데 가는 가격 요인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X입니다. 5번도 X.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에어컨의 수요에 미칠 영향은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거리에는 길을 다니는 사람마저 감소해왔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요. 한마디로 덥다 춥다? 덥다. 더우면 에어컨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많이 쓴다. 그렇다면 에어컨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문항 보니까 에어컨의 수요 증가라는 문항이 없죠. 그때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을 봐야 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거의 공식처럼 외워놨죠.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문제가 바로 풀리겠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알겠죠? 자, 바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짝지은 A와 B 재화의 성격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죠. A와 B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자동차가 있고 휘발유가 있네요. 컴퓨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는 꼭 같이 써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뭐 요즘에 전기차가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케이스도 함께 해야 사이가 좋은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소비할 때 만족이 더 큰 재화, 다른 말로 보완재라 하는 겁니다. 보완재.
자, A와 B는 보완제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완제의 관계에서 옳은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제와이자. 이거는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입니다.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니은. 함께 소비할 때 만족이 더 큰 제와이다. 이게 보완제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A의 가격이 하락하면 B의 수요가 증가한다.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하락해요. 우와, 완전 좋아. 아이폰 사야지 하고 아이폰을 샀어. 근데 사람들이 아이폰 샀으니까 케이스도 씌워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폰의 가격이 하락하면 아이폰을 구매한 다음에 케이스도 사야 되니까 B의 수요가 증가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에요. 자, 리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득이 증가하면 A와 B의 수요는 감소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버는 돈이 많아지니까 A와 B를 더 많이 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X입니다. X.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입니다. 어떤 재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했다면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수요였어요? 공급이었어요? 공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그래프 이렇게 쫙 그립니다. Y축의 가격, X축의 거래량을 쓰고요. 수요 그래프 먼저 그립니다. 자, 내 주식처럼 떨어지죠. 수요는 쭉 떨어지고요. 공급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공급인데요. 공급 곡선이 움직일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따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 곡선을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보자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자, A가 이렇게 된다 칠 때, 자, 그럼 A에서 B로 움직인다 쳐볼게요. 하나씩 해보면 되죠. A에서 B로 움직일 때 가격은 올라가죠. 그런데 A에서 B로 갈 때 거래량은 낮아집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낮아진다. 벌써 정답을 찾았네.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일 경우에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적어지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공급의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그렇죠. 감소잖아, 감소. 그래서 공급의 감소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몇 번인가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우유 시장의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시장 균형을 2에서 2-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죠. 자, 2가 여기고요. 2-가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우유잖아요, 우유. 우유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그래프부터 봅시다. 수요 곡선이 파란색이죠.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이것은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자,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또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 감소예요, 증가예요? 그렇죠. 공급 감소입니다. 즉, 우리는 수요 감소 요인을 하나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공급 감소 요인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해서 그래프가 왼쪽으로 한 번에 움직여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균형이 2에서 2-로 움직이게 된 거고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수요 감소 요인, 공급 감소 요인 여기서 하나씩 찾으면 문제가 바로 끝이다. 그죠?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인구수가 감소한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유를 사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것은 수요 감소다. 그쵸? 자, 젖소 가격 상승. 젖소 가격이 상승하면은 생산에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을 하려는 사람들이 감소할 겁니다. 벌써 정답을 찾았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됩니다. 정답은 1번이다. 생각보다 문제가 풀기가 쉬워요. 물론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를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풀기 쉬울 겁니다. 자, 디귿 맞아 볼까요? 우유 가공 기술 혁신. 우유 가공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면은 생산비가 절감되겠죠.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리을. 우유를 이용한 다이어트가 유행하게 되면 우유를 사 먹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둘 다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보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는 이제 서술형 문제거든요. 한번 서술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돼지고기 시장의 균형점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적용하여 이러한 변화 2에서 2-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쓰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2에서 2-로 점이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건을 한번 봐봐요. 돼지고기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 한 가지만 이동하였다 돼 있죠. 상식적으로 2가 2-가 되려면 파란색이 움직여야겠어요? 빨간색이 움직여야겠어요? 파란색이 움직여야죠. 파란색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수요 증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수요가 증가한 그 요인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조건 볼까요? 돼지고기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화라고 나와 있죠. 이거 세 글자로 우리가 줄일 수 있죠. 뭔가요? 그쵸, 대체재입니다. 대체재. 대체재의 가격 변화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돼지고기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소고기의 가격이 올라가야지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을까요? 내려가야지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을까요? 당연히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야지 소고기 비싸, 돼지고기나 먹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의 정확한 거는 이제 소고기 가격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자고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조건을 맞춰서 쓰라는 거죠. 정답은 이겁니다.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시장경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이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엄밀히 따지자면 혼합경제 체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시장경제 체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이 내용들이 의외로 삶에 많이 도움이 된다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청소년 때는 이런 게 도움이 될 줄 몰랐는데 어른이 되니까 와,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싶던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4단원 내용을 잘 숙지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4단원 수업 듣느라 고생 정말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